자, 라디오 포럼의 오승균입니다. 자, 모든 변화는 스스로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한 도전입니다. 누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나의 삶에서 7번 넘어졌고 8번째 일어나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7.8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곱게 또 뭐 빛나는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디오 포럼은 오늘 처음 가는 길 위에서 저희도 오늘 처음 서 있습니다. 출발하게 만드는 힘은 동기고요. 계속 나아가게 되는 힘들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패를 고를 수도 있지만 또 그 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라디오 포럼은 듣는 습관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교육과 우리 한국의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 멀리 호주에서 우리 ACP에 있는 메리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메리언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요. 학교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주 시드니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Australian College of the Professions라고 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메리현 대표이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과정뿐만 아니라 IT라든지 노인복지, 또 요리학과, 비즈니스 경영학과, 또 이제 어린이 그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학과가 한 뭐 7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한 6개 큰 분야와 더불어서 영어 과정 해서 이제 7가지. 그럼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호주에 그 학교에 가면 영어도 자신 있게 배울 수 있나요? 그럼요. 자신을 갖고 도전하시면 언제든지 영어는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메리언 총장님 좋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호주에서 이 글로벌 컨설팅을 하고 계신 두발 캔들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오. Good evening. So my name is Durga, founder of KTM Consulting Global, and we normally deal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dealing with them to take the Australia and then through the visa process and migration pathways as well. So we deal them to take according to their requirement and interest. We take them differ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s how we do. And I'm based in Sydney. 아무래도 영어를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총장님이 잠깐 좀 통번역을 좀 해주시면. 이번에 이제 저하고 한국 방문을 함께 같이 하게 된 그 호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KTM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전 세계 25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호주에 이제 교육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이제 컨설팅, 비자 업무 또 이제 관련된 어떤 기타 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굉장히 젊고 유능한 그런 개인적으로 네팔 출신이에요. 그러나 호주에서 대성을 하신 아직 젊은 그런 비즈니스맨입니다. 벤치마킹 할 게 많고 또 배울 정도로 많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산업하고 교육인데 그 오드레 아줄레라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2018년도에 이런 말을 했네요.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그 AI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학습 도구와 방법 또는 지식이 접근성, 교사 양성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이 정말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산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또 이어서 호주의 산업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산업에 진출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는 뭐 이미 또 뭐 나이가 드셔서 다시 한번 인생 이모작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산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자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그 당시는 뭐 농업을 하는 그런 산업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1차 산업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그 후에 2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래돼서
최근 산업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 뭐 메타버스 이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계가 핵심인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부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 기계를 가공 통해서 양모를 통한 그런 거였었어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2차 산업 때는 전기가 동력이었고, 그때의 부의 근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제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뭐 가보면, 뉴욕에 가면 뭐 록펠러 광장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그 석유왕이라고 했던 뭐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도래돼서 도입됐었고,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총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3차 산업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그때 핵심의 부의 근원은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양모, 2차 때는 뭐 석유, 3차 때는 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뭐 빌 게이츠라든지 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되게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이 발달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결국은 이것을 잘 본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가?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사실은 지금은 플랫폼 시대예요. 네, 플랫폼 시대고 로봇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산업이 변화한 시대에 과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또 한국의 우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궁금한 시대가 되고요. 제가 이제 한국 산업을 좀 더 소개를 드린다면, 그 산업의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 때는 되게 그 자연으로부터 생산하는 산업, 자연으로부터 생산을 하는 뭐 농업, 목축업, 수렵 또는 뭐 임업, 어업, 광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 시대였고요. 2차 산업 시대 때는 제조업이라 그래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 시대였고요. 3차 때는 뭐 건축, 건설, 뭐 운수, 통신, 상업, 뭐 금융, 보험, 직업적 서비스, 행정. 그래서 1, 2차 산업에 좀 더 한 발짝 나간 뭐 기술 집약적.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세계의 흐름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호주에서는 주로 어떻게 지금 산업이 변화가고 있고, 호주들은 어떤 산업 갖고 국가가 먹고 사나요? 이거 궁금해요. 글쎄 호주는 일단은 이제 남한의 한 50배에서 네. 60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대륙이자 섬인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부한 천연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이 이제 1차적인 호주의 수출 산업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별로 발달이 안 된 국가예요. 그래서 100% 이 그 시장을 개방을 해서 수입품들 이제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그냥 공개 경쟁의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교육 관광을 호주 같은 경우 산업화 시켜서 교육이 하나의 산업인, 관광이 하나의 산업인 이제 그런 나라로 굉장히 대표적이죠, 전 세계에서. 그럼 호주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렇죠. 한국의 몇 배 정도 되죠, 호주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대륙의 이제 한 50배, 60배 되는 60배. 예, 그런 규모의 이제 대륙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호주의 중간 부분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제 과거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이런 지역으로서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채광권을 판매를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 가서 채광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이제 호주 1차 같은 산업. 경우는 1차 산업이 되게 이제 활발하게 되고 천연자원, 천연자원 천연자원, 쪽에 예. 아까 좀 말씀하신 뭐 교육이라든지
뭐 관광 뭐 이런 것도 이제 산업 일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육의 하나의 분야로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교육은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교육이 우리가 말하는 교육 산업이다. 아, 교육은 이렇게 산업으로 말을 보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은 전부 다 입시 교육만 위주로. 하고 또 뭐 대학생들은 뭐 취업하기 위한 취업 교육 되게 이런 쪽에 뭐 한정돼 있고 일부 이제 뭐 이제 상위 학교 가기 위한 그런 뭐 전략적인 뭐 대학원 과정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조 산업이 굉장히 좀 활발한 나라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가 결국은 제조업에서 되게 기반됐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전 현재의 4차 산업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발전된 산업들이 뭐 생활 가전이라든지 뭐 어떤 이동 산업, 자율주행차 이런 뭐 이런 드론, 물류 이런 산업들이었고 또 최근에 이제 도시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고 근데 복지 산업, 교육 산업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 또 치안, 미디어 산업, 금융 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어요. 도래돼서 그래서 산업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있고 아직 4차 산업은 명명을 못 했어요. 그냥 혁명이지.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때의 산업을 뭐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신산업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산업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건 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또 네팔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혹시 이왕 오신 김에 네팔은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소개 좀 Can you 해주시면. introduce about your industry in Nepal For Australia market. towards global market? Okay, towards the Nepal is the one of the good count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Nepal, lots of young generation normally go US, Canada, UK, and New Zealand, Denmark, and that's English speaking country. And then most of the people from Middle East, middle part of the family, they come for Korea and Japan. It's a big market. Lots of young generation heading back other countries for further study and getting back home. 일단 네팔 같은 경우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둔다면 네팔도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또 UK 덴마크 뭐 이런 데로 유학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으로도 지금 교육을 유학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팔에서도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인 차이는 있지만 교육열이 대단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팔 같은 경우도 교육을 산업 쪽으로 보는 거 아니면 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주로 가는 건가요? 글쎄 아무래도 인재 양성 쪽인 것 양성 같은데요. 쪽으로, 예. What is your major export industry in Nepal? Major agriculture. 농업 쪽이라고 아무래도 농업 산업 쪽이야. 수출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농업 농업 쪽에 산업을 수출시키고 Second one is a tourism. That's our 관광. major. 네팔 또 관광, 관광이 또 유명하죠. 히말라야 히말라야 마운틴에서. 산맥, 그 Himalayan, Buddha, and lots of nice places there. Like thousands of people go from global to visit there. 뭐 제가 생각하기는 뭐 네팔하면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히말라야밖에 생각이 안 그렇죠. 나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그 수도가 카투만두. 카투만두. Capital Kathmandu.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나라도 He 가보고 wished to 싶고. go there. Oh, is it? Yeah. Nice.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산업이 이제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이란 말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신산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기존 산업 1, 2, 3차 산업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융합이 되면서 산업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되게 출현한다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 인공지능이라는 걸 많이 이제 지금 산업 분야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 그리고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이제 통신, 차세대 통신, 또 특히 요즘에 IoT 산업, 또 AI, V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 현실이라든지 가상 현실 이런 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산업, 그리고 미래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도 우리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고요. 특히 바이오 이런 분야 중에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하는 데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스마트 시티,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농촌 같은 데라든지 또 뭐 도심에서도 하는 뭐 스마트 팜 뭐 이런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그리고 뭐 스마트 뭐 이렇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뭐 스마트 선박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앞으로 미래를 보면 일본이 보면 앞서가고 있는데 지능형 로봇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항공 드론 뭐 이런 경우는 방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농업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산업들이 많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신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뭐 프리미엄 소비재도 많이 이제 유명한 산업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신산업 분야들이 이제 계속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뭐냐면 이런 산업 분야에 어떻게 산업을 전 나라 국가에서 뭐 지역별로 이제 또 안배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고 이런 산업의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가 교육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신산업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게 글로벌한 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건 있지만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 쪽에서 특히 그 국제적인 언어 그게 뭐죠? 우리 영어요? 영어죠. 영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영어는 전 세계 공용 언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인들이 물론 이제 각각 국가마다 고유의 언어도 쓰고 문화도 있고 하지만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고 또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영어가 되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한국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가는 학생들 많잖아요. 뭐 미국, 뭐 캐나다, 영국,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많이 이렇게 학생들 가고 뭐 그렇죠. 독일, 프랑스도 많이 가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좀 미래를 보고 이러한 미래 산업을 곁에 도입하기 위한 것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지금 뭐 네팔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해외로 이렇게 유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갖고 있는지 좀 더 한번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an you please explain why your Nepalese used to go to overseas? Yeah, I can do that. Nepal is a developing country. It's not really economically strong. It's a mountain and flatland, hilly region, and there is not much really good universities and college. So all the parents from Nepal they're willing to send their students in a different country to have their good education for the future. And there is a good part for it as well, and there is a bad part as well. Good part, lots of people goes from Nepal to overseas. They settle down there. They don't go back.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every year. Good part is some of them going back to Nepal, have a good education and then good knowledge, and then they're doing really well in Nepal as well. So which keeps the lifestyle is increasing better ways from different country, different part of the world through the education. 일단 네팔은 경제적으로 약간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교육열은 사실 상당하다. 그렇게 해서 네팔의 그 젊은 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 이제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경향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단점은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의 인재들이. 그래서 그건 국가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손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네팔에서. 네팔에서도. 예. 네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점은 또 이제 그 해외에 나갔던 학생들이 경험과 지식과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축적된 그런 내용을 갖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는 있으나 그 숫자는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은 네팔의 교육 그 기관이나 시스템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덜 선진화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팔 현지 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아주 많은 편이죠. 네팔도 그런 또 인구 감소 문제가 고민이네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고령화 사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또 하나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렇죠. 또 학령 인구도 줄어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이 특히 뭐 지방 대학들은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에서도 그 실제로 생산 인력들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어떻게 이렇게 뭐 유입해야 되나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곳에 이민 제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지금 그쪽 분야를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면적으로나 무슨 국가의 규모로서 보나 이제 굉장히 큰 대륙이자 섬인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2천만 조금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돼. 2천만 정도. 예. 그렇지만 또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 지역이 이제 사막 비슷하게 돼 갖고 불모지 비슷해요. 자원은 많지만 매장되어 그 있는. 지도를 보면은 한 가운데가 조금 더 그렇죠. 허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가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이제 네. 천연 자원이 자원들이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이제 물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해안선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 갖고 이제 시드니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먼저 이제 영국인들한테 발견이 되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 동부 해안 쪽, 그다음에 서부 쪽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동부 쪽은 어느 쪽을 동부는 이제 시드니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위편으로 가면 이제 브리즈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뭐 골드코스트. 다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밑으로 오면 멜번, 멜번. 그다음에 아들레이드, 아들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서부 쪽으로 가면은 펄스, 서부주 이제 이 정도가 가장 발달된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호주는 사회복지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적인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연금이라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그래서 본토 호주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게으르다. 혹은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 인력을 해외에서 많이 유입을 하려고 하는 올해 진작부터 이민 정책을 실행을 해서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인구 감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지금 그 출산 정책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호주는 아직까지 뭐 아직은? 출산이 그러니까 저조하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워낙 인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부족한 노동 인구를 해외에서 유입을 하는데 그 유입하는 채널이 유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남는 경우 그러면서 그 인구들이 경제 인구화 되는 거가 있고 또 원래부터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호주의 비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근로자 비자 비슷한 이런 형태를 둬서 인력을 직접적으로 수급하는. 아니 잠깐만요. 비자 하기 전에 이게 국가의 인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국가 재산이고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한국에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까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게으르다 보면 거기는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부자인 나라잖아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지금 GDP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나 이 그 혜택 받는 정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사회복지 같은 게 잘 돼 있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뭐 어려우니까 경제 생산 인력도 적어지고 전부 다 고령화돼 가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우리나라 지금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생산력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산업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내국인이 한 뭐
뭐 내수가 돌아가려면 뭐 인구가 한 7천에서 1억 사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다고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생산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필요하는 시대가 돼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자원은 풍부하고 그래서 아까 필요한 그 분야가 또 이렇게 있다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이 산업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호주 산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족 직업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부족 직업군이라 하면 인력이 부족한 분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이 정도의 노동 인구가 확보가 돼야지 이 산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는 조금 더 노동 인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민 정책에 또 반영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영주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영주권 획득, 영주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호주의 이 부족 직업군에 대한 그 니즈에 입각한 그런 영주권 비자 획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 부족한 분야를 해외에서 유입을 하는 거죠. 해외에서 유입을 하는데 예.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유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부족 직업군의 교육을 하고 있는 호주 현지 내에서 현재 교육을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유학생이죠. 유학생이 유학생들, 예. 유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 요리학과에 이제 호텔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호텔 경영학 쪽으로 아니면 요리 셰프나 뭐 이런 쪽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호주 네. 내에서. 그럼 이 친구들은 졸업을 한 다음에 직접 영주권을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지원을 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공부도 했고 호주 내에서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경험도 쌓고 또 인턴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경험이 습득이 됐으니 나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서를 호주 이민성에 내면 이게 부족 직업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영주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근무해야지 뭐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없나? 기본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제 카테고리는 있죠. 선발하는 캐드 뭐 최소 경험이 2년 이상 돼야 2년 이상 된다든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분야에 호주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호주가 참 자격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긴밀하게 서로 산업과 교육과 또 어떤 이 호주의 노동 경제 인구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 산업하고 교육하고 그 어떤 시장 어떤 뭐 산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그 산업에 필요한 인력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쪽 부분은 충분히 이제 뭐 자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야는 이 분야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산업적 이 정도 발전이 됐는데 이것을 감당해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통계 이런 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부족 직업군으로 네. 이제 리스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업군에 대한 그 산업군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 인력 유학생이나 뭐 가야 되잖아 일할 사람들. 그렇죠. 그때 이제 비자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비자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한국에도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신특허 분류 체계를 이제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특히 ICT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ICT 기반 기술을 명명하고 있냐면요. 인공지능 분야, 또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차세대 통신 이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ICT 분야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서비스 융합 서비스 분야 여기는 가상 증감 현실, 스마트 시티, 드론, 그 무인기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 이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융합 서비스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하나 이제 산업 기반 기술이라 가지고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첨단 소재,
부가 제조. 그러니까 여기는 뭐 3D 프린팅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지능형 반도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 분야를 특허 분류까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주의 산업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자원이 풍부하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육 산업, 영어 산업, 영어 교육이죠. 영어 교육하고 직업 교육이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하고 그걸 산업화 시켰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이 유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그 외에 산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호주에는 그것 좀 한번 우리 매련 총장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뭐 전 세계가 알고 있다시피 광물이라든지 석탄, 뭐 아연, 코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수입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그 수출 산업으로 이제 그런 이제 천연 자원을 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이 하나의 산업화되어서 교육의 시스템이나 자격증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호주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요.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유학을 와라 이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부 내에서 그걸 법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격증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그러니까 산업과 교육과 자격증이 체계화돼 있다. 그렇죠. 그런 그것이 것은 우리- 일체가 돼서 네. 체계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한국에서는 있죠. 지금 학교 교육 따로, 산업체 교육 따로, 자격증 교육 따로 이런 것들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호주의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체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우리 또 후반부 다음 타임 시간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교육 산업, 그다음 관광 산업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국가 주력 사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사람이 이제 호주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정착된 그 도시 혹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목적 의식적으로 중간부터 설립된 그런 국가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영연방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유세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을 호주에 원래 이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런 문화 정책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산업으로 좀 육성하는 건가요? 원주민 그렇죠. 문화를? 원주민 문화를 이제 호주 문화화 시키면서 호주 문화화 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상품, 그거에 대한 무슨 이제 뭐랄까 그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그 또 호주가 국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개를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 국기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원주민 국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정부 청사나 이런 데 가면은 2개 국기가 꽂아져 있는데 이제 원주민 국기는 땅과 물과 그다음에 대륙 이렇게 3가지 색깔이 있는 이제 붉은색,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갖고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국기가 있는데 그거를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기의 색깔이 3가지예요. 땅을 표시하고 예. 물을 표시하고 전체 대륙? 저기 하늘. 하늘을.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원주민들의 그 세계관은 우리가 자연에서 왔다 인간이 그 흙에서 왔다 흙이 엄마다 흙이 이제 흙을 그러니까 모태로 생각하는 거죠 흙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일례로 원주민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자녀들을 생산을 할 때 태어날 때 그냥 이 자연 흙에서 그냥 그 아이를 낳는 그런 그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산부인과 뭐 이런데 그렇죠. 병원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특이하고네요. 굉장히 특이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음식도 자연적인 그 나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채취를 해서 먹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마약 종류가 많이 있대요. 유칼립스 나무라든지 이런 그 천연 나무들을 사막에서 있는 나무들이 약간의 그런 이제 약간 독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잎사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자연적으로 채취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조금 이제 좀 흐트러졌다라고 할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호주가.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자연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나라.
그렇죠. 자연 속에서 삶을 사는 굉장히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요즘에 우리 뭐 산림 치유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리고 건강 찾는 거, 힐링하는 방법인데 또 우리나라 또 우리 뭐 그쪽에 호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산림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유학도 가겠고 또 그쪽으로 관광을 찾아서 이렇게 가겠네요. 예, 대표적이죠. 어쨌든 산림, 그다음에 천연 자원, 또 자연 뭐 이런 부분은 뭐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한다 할지라도 세계 1등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연 보호 정책이 엄청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호주의 땅을 통해서 그 아이 출산하는 이런 참 원주민의 문화, 새로운 문화를 갖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거, 보호하고, 이것도, 보호하고 예, 육성하는 거 예. 이런 것도 새로운 상황이네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보면 K 컬처래 가지고 한국의 뭐 한류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뭐 K 팝, K 푸드, 뭐 K 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심지어는 뭐 드라마 또는 뭐 영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호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어때요? 아우 당연하죠. 호주 같은 경우도 한국문화원, 뭐 한국어학당 이렇게 있어갖고 또 한국어 학과도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대학 내.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한국학 자체를 조사 연구하고 디그리화 시키는 이런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문화 속에서는 뭐 젊은 사람들이 그 BTS니 무슨 음악 이런 것들이 카페나 뭐 레스토랑, 백화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음악들이 막 나와갖고 진짜로 한국이 세계화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문화를 이제 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제 펼치는 이런 그렇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아울러 우리 네팔에서는 네팔 문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농업이 주로 이제 농업 산업이 굉장히 육성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팔리스 해외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또 이런 유학생들 가는 거 말고 또 네팔의 고유의 어떤 특성 있는 문화가 또 다른 게 있는가요? Just explain about Nepalese culture. Yeah. The differences. Nepal has a lots of different type of people, and they have a different festival and then the culture and religion as well. Mostly, most of the people is Hinduism and Buddhist and Christian and Muslim, and mostly mountainside people is Buddhism, which is looks Mongolian face like you guys, and then the hilly region and flatland is RN people, which is like looks like me, and some a little bit darker than me as well. And those people are from flatland and other land. They mostly Hinduism as well. And the food and culture of marriage and then festival is they have a different type of festival and culture as well according to the group of people. Like mountain people celebrate different culture and then we celebrate different culture, but there is a common culture for whole Nepal as well. And then their marriage ceremony and then programs, parties, birthday ceremony will be different as well. So food and then culture, everything is different than one region to another region and one group to another group. That's how the Nepal is. 네팔은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히말라야 그 마운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 히말라야 쪽 산에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몽골이언족들의 어떤 그런 얼굴 유형이나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중간 정도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우리 이제 두바시 두바 그분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식의 얼굴 형태나 이제 그런 게 있고 밑에 이제 인도 쪽에 가까운 이제 민족들은 또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페스티벌을 네팔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라나요? 부족별로 예. 그래서 페스티벌이 다양한 형태고 있고 또 음식도 그런 그 구분에 의한 음식들도 좀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팔은 페스티벌이 한 300여일 이상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네팔이 또 그 페스티벌 문화가 굉장히 또 발달된 나라죠. That's right. And dress up also different part of the region. Like mountain, they wear like the big dress because it's very cold, and the flatland is a warm dress, and then
other region is very light one. And 그 then 의복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히말라야 마운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두껍고 따뜻한 옷들을 많이 입고 전통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그다음 인도 쪽에 가까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라이트한 걸로 그냥 일상화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호주는 몇 번을 가봤는데 네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문화 체험하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둘바 우리 대표님 언제 한번 함께 갈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 주세요. Let's make the opportunity to go to Nepal together with Dr. O and oh, of course, let's go though. I can invite you guys anytime when you're free. I normally visit every 3-4 times a year. If you have a particular time, very happy to join that time. Otherwise, you can match with me as well. 1년에 한 3-4번은 이제 네팔을 본인도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네. 그래서 자기 고향을 1년에 3-4번 가는데 언제든지 여기 계신 분들 환영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다고 막 얘기를 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서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호주의 ACP의 우리 메리언 총장님 마지막 간단하게 인사 오늘 첫 방송 인사 간단하게 마무리 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또 우리 그 한국의 어떤 교육적인 틀을 항상 고민하시고 체계를 잡으시려고 하는 이제 오 박사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언제든지 그 호주 교육이나 또 질문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KTM의 글로벌 KTM 컨설팅의 둘바 대표님 한 말씀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The closing comment. For KTM. No, for this studio having this Oh. kind of opportunity.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giving me opportunity, especially Mary and you guys going far away and picking up and doing these sort of programs. I really appreciate and give us chance also to take you around Australia or Nepal so that we can pay this up to you guys. Thank you and really appreciate all of you.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상황이나 기회가 된다면 호주 혹은 네팔을 함께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또 멀리에서 이렇게 픽업까지 해줘갖고 오늘 이렇게 온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거꾸로 이제 이렇게 참석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호기심으로 연결될 때 용기가 도전이 됩니다. 또 비상의 원동력은 바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그런 멘트죠. 다시 얘기하면은 비상의 원동력은 바로 숨고르기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라디오 포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승균의 라디오 포럼 오늘 감사합니다. 네.